5분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지 아닐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단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문장이 뭔지 아시나요?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아는 대로 살아가면 정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고 성공, 그러니까 아직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심지어 행복하지도 않으시다면 돈과 성공, 그리고 인생에 대해 아직 깨달을 것들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책 중 하나죠.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길 위의 철학자 에릭 호퍼는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미 배운 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탐닉하며 자신을 고상하게 여기며 살아갈 뿐이지만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이들은 미래를 물려받는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 초반에 여러분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천만다행이자 너무나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누구는 훈련하고 익혀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라서 그걸 못하고 나면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그냥 씁쓸한 표정을 지을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가 될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자는 라디오나 TV에 출연할 때마다 이 말을 즐겨 한다고 하거든요. 5분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지 아닐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청사진이 성공 쪽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아닌가. 경제 청사진. 여기엔 여러분의 과거부터 앞으로의 삶까지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오늘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라서요. 꼭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셔서 영상에 담겨 있는 질문들에 아주 간단하게라도 직접 답을 써보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경제 청사진을 꼭 찾아내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왜 누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누구는 왜 여유롭게 부자가 되는지, 이거 솔직히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같은 거 없잖아요. 진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여러분의 경제 청사진 세팅을 싹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먼저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믿나요? 어떤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지인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속으로 답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답이 잘 안 나오거나 지금 제가 드린 질문들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속에서 딱 떠오르지가 않으셨다면 한마디로 여러분의 경제 청사진이 사실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1.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나요? 2. 어린 시절 누구를 보고 자랐나요? 3. 어린 시절 했던 경험들 중 특별한 경험으로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자 하브 에커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넌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이 말을 듣고 저자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팔 하나,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저자의 이런 농담에 아버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아버지, 지금부터 편의상 그로 칭하겠습니다. 그의 문제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그는 항상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주가를 확인하고 나서는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내려치면서 빌어먹을 주식이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레파토리는 이거예요. 주식 거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이나 하는 게 차라리 돈 벌 확률이 높다는 류의 푸념을 정말 매일 30분 넘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이 모두 저자의 무의식에 유리처럼 박혀서 저자를 평생토록 괴롭혔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였죠. 저자는 말합니다. 귀로 듣는 말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나는 주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돈이 안 되는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완전히 부적절한 시기에 살 수밖에 없게끔 세팅되어 있던 것이다.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습득된 빌어먹을 주식이라는 나의 생각을 현실에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 저자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그야말로 돈에 예민하고 돈에 따라 기분이 극단적으로 막 확 바뀌는, 돈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자의 아버지는 주택 건설업에 종사를 했었는데요. 일이 없을 땐 10채 정도, 일이 많을 때는 100채가 넘는 집을 동시에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충당하려고 가족들이 사는 집, 차, 돈이 되는 것들은 진짜 전부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엄청난 금액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매번이요. 그래서 저자의 아버지는 항상 빚을,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로 항상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 그의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작고 귀여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용돈, 그거 사실 어린 아이가 용돈 달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면서 아버지, 친구들이랑 과자 사 먹게 5천만 원만 융통해 주시죠,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끼케야 5천원, 만원, 2만원 이렇게 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말하면 늘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너 미쳤냐? 라며 아들을 나무란 겁니다. 최악입니다, 진짜. 그리곤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아들을 노려보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상황은 그가 그렇게 무더기로 지은 집들이 다 팔릴 때까지 늘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 최악인 건 이 부분인데요. 건설한 집들이 다 팔리고 나면 이제 갑자기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유쾌하고 친절하고 아주 관대해졌습니다. 주눅이 들어있는 아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용돈 줄까? 라고 하면서 마치 인격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부터 무한 반복이에요. 다시 땅을 사고 대출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바뀌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어린아이였던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날이 곧 닥친다. 안타깝게도 사과는 제 나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진다고 했던가요? 훗날 저자는 그렇게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버지와 똑같은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저자는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게 마련이라는 말이 진짜 동서고금의 진리라면서 자신이 학교를 마치고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당시를 회상합니다. 청년 하부 해커는 당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벌였다가 접고,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업들을 전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조금 벌었다 싶으면 진짜 이상하게 상황이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자기 마음이 뭔가 이상하고 정말 갖가지 이유들로 금방 또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패턴이 무려 10년이 지속됐어요. 당시 저자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사업 선택을 잘못했거나 동업자나 직원, 경제 상황 혹은 상황이 잘 풀린다 싶을 때 일을 그만두려는 건 나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수입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겁니다. 저자는 어릴 적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정말 마구 자라버린 무의식 속 독초를 뿌리 뽑아내고 나서야 그때부터 풍성한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탄식을 해요. 그리고 말하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나는 그 변덕스러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로부터 형성된 나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세팅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지금도 상황이 잘 돌아간다 싶으면 예전에 나쁜 버릇, 그러니까 성공을 일부러 방해하려는 충동이 가끔씩 고개를 쳐든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감정을 파악하고 그 충동에게 이렇게 충고할 뿐이다. 알았어. 알려줘서 고맙다. 고마운데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하자라고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관해 부모님의 경향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의도적으로 걷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자신이 돈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개념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청사진을 진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돈에 대한 그 뿌리가 분노나 증오심, 두려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점철돼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 부모처럼 살지는 않는다 진짜. 이런 거 말이죠. 부모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케이스가 꽤 많이 보이는 건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는 유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특히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분노와 반항심을 갖는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이 분노가 원천이 된 의욕을 막 격려해주고 축혀 세워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그런 경향에 대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그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면, 즉 돈과 분노가 마음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버리면 나타나는 진짜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고 할수록 그만큼 분노도 똑같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아차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진짜 기필코 무조건 성공하고야 만다 내가 라고 마음먹은 그 감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신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상위 자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투자든 사업이든 근로소득이든 어떤 식으로든 돈을 꽤 모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상위 자아는 여러분이 모은 그 많은 돈을 보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좀 지친 것 같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 이제는 분노를 좀 없애고 싶어. 돈을 다 없애버려. 그리고 상위 자아의 뜻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돈이 귀신같이 그렇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돈과 분노는 함께 묶여선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스스로를 증명해 보려는 욕구에서 시작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거든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들 계시다면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든다고 해요. 그러면 저자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안전해지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면 이때는 거의 모두가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저자는 이 안전해지고 싶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사실 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안전을 바란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 불안감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이 해소될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그 뿌리가 두려움이면 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도 배로 커져서 여러분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귀신 중에 지방령 있죠? 지방령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두려움이다. 생각만 해도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돈이 여러분을 다른 그럴싸한 인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돈을 번다면, 그걸 위해 성공한다면 이 또한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이 동기들이 무조건 막 다 나쁘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만이 밑바닥 뿌리 그 자체라면 돈은 여러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할 거고, 오히려 그 내면의 상처가 악화되기만 할 거라고 저자도 정말 강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 다른 그 비싼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늘 부족함에 목마름을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제가 성공은 무엇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인지했고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진짜 풍요롭고 자연스러운 결실을 보고 싶다고 마음을 고쳐 먹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경제청사진에 있는 독초들을 뽑아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4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째,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청사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어릴 적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간략하게라도 좋습니다. 정말 적어보십시오. 둘째,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들이 지금 여러분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성공하려는 이유가 부정적인 뿌리에서 나온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셋째, 변화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 경제청사진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면 다른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소프트웨어 새로 깐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된다. 라고 말이죠. 입 밖으로 소리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중얼거리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저자에 따르면 이 경제청사진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집니다. 막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청사진이라는 건 여러분의 사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청사진을 낮게 설정해 두면 정말 똑같이 그 수준에 맞는 사람, 그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편안한 지대에 익숙해져 간다고 하고요. 여러분의 청사진은 고소득에 맞춰져 있나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수준 만족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사업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 시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요. 모든 성패는 여러분의 청사진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그 타이밍이라는 건 시장에 언제 진입하는지, 그 시장이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진짜 누구나 자기가 지닌 청사진을 현실로 입증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수입 10억짜리 청사진을 가졌다면 결국 무조건 그렇게 될 겁니다. 단 1년에 10억 정도까지만 벌 수 있게 되겠죠. 미국의 유명 작가 조시 빌링스는 말하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고요. 결국 해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여러분을 지금 오늘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즉, 성공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 안다고 믿는 것과 진실 사이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는다면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닌 진짜 진실, 파란 약이 아니라 빨간 약을 먹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 진실에 대해서는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 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 자산은 늘어난다.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제 인생을 바꿔준 책 중 하나인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돈의 진실 3가지에 대해서 오늘도 낱낱이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남녀관계, 즉 부부관계가 깨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 문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막 힘들고 이걸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단순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심부로 파고 들어가면 이 돈에 대한 서로의 감정과 목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자는 본인과 아내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저자의 아내는 어릴 적 동네에 아이스크림 차가 와서 딸랑딸랑 종을 울리면서 지나가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25센트를 달라고 졸랐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돈이 없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 돈은 아빠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소녀는 늘 아빠에게 돈을 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고요. 정말 이 사소한 일들로 소녀는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소녀는 돈이라는 건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자신의 손엔 원래 돈이 없는 거다라는 문화까지 배워버렸어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이 소녀의 무의식은 이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다 써버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프로그램에는 이런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돈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임. 그런데 나는 여자임. 나한테는 돈이 없는 상태가 정상 상태임.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맞게 이 소녀의 무의식 딴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한 거죠. 이 소녀가 훗날 저자인 하브 에커와 결혼한 이후에도 $100가 생기면 $100를 소비하고 $200가 생기면 $200를 그대로 썼다고 해요. 뭐 $1000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그 $1000를 금방 다 소비해 버렸고요. 금슬이 좋았던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진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녀에게 돈은 어린 시절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딱 그때의 그 감정, 그러니까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던 거였죠. 물론 당연히 저자의 아내는 자기가 돈에 대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자기 무의식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코딩되어서 깔려 있다는 것 자체를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반면에 저자 하브 에커에게 돈은 아내와 같이 즉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단이었어요. 돈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무게감과 감정까지 모든 부분에서 달랐던 두 사람은 바로 이 원인을 찾아내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을 하신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돈을 빌미로 배우자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배우자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진 않으신가요?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한 개념은 그냥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관계가 개선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돈을 왜 그렇게 다루게 되었는지, 그 뿌리가 뭔지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딱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즐거움? 자유? 아니면 안정감인가요? 이렇게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감정이 정말 각기 다 다르다는 것,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돈에 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특히 MZ세대 분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지출 줄이기가 유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브 에커는 이 포인트에 대해 엄청나게 쪼들려 가면서 하는 무조건 저축은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극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즉,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상외로 균형과 조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진짜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놀이 통장을 만들어 보라고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삶의 어느 부분이 달라지면 다른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느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곳에서 반항을 한다. 내리 저축만 계속하면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당신의 자아는 흡족하겠지만 당신의 다른 자아는 그렇지 않다. 결국 놀고 싶어하는 자아가 이제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욕구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고 라면서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반면에 돈을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계속 쓰기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당신의 자아가 들고 일어나 결국엔 돈을 계속 써도 하나도 즐거워지지 않는 지경까지 당신을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죄책감과 후회만 커진다. 나이 60에도 돈 때문에 쩔쩔매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놀이통장에 들어가는 돈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양분을 공급하라. 그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 돈을 매달 다 쓰는 것이다. 결심한 대로 꾸준히 저축해 나가려면 그 노력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당신의 노력을 치하하라.
돈 관리가 즐거워질 뿐 아니라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돈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이 나왔죠.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것도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통장에 금액이 얼마든 5만원, 뭐 10만원, 20만원이든 넣어놓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중에는 좀 놀고도 싶고 쓰고도 싶은 자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아를 그냥 너는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라고 강압적으로 억압만 하면 어느 순간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터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자아가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돈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책에서도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죠. 주는 사람, 기버가 되어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자도 같은 결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건 사실 돈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자는 줄 수 있는 만큼 받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말하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받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남에게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 받는 쪽으로 어색해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은 자신에게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스스로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증상이다. 이런 열등감이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대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 때문이다.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10배 더 많이 들어왔고 잘한다는 말보다 못한다는 말을 10배 더 들어왔으며 대단하다는 말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거의 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이 같이 생각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받을 가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도 똑같이 말해요. 나는 30m까지 자라는 떡갈나무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3m밖에 자라지 못할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다닌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줄 때의 느낌이 어떤가요? 기분 좋고 만족스럽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요, 속상하고 우울해지죠. 여러분이 난 받을 자격이 없다와 같은 이유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좋겠죠. 돈도 정확히 똑같아요. 일단 지금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를 응원하는 저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정말 마땅한, 합당한 그 보상을 받으세요. 부자들은 자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셔야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자를 찾아온 홍보 담당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급여로 한 달에 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저자에게 제안을 한 거죠. 저자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시간당으로 고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과에 따라 제대로 보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을 다 줄 이유가 없고 반대로 당신이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더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죠. 실적이 좋으면 매달 지금 제시하신 급여의 2배가 넘는 금액도 드릴 거고요. 이 사람은 저자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셀프 한계가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진짜 다 하나같이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마라고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소득의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에 돈은 충분히 존재한다. 수조 원에서 수조 원을 곱한 돈들이 굴러다닌다. 그리고 그 돈들은 어디로든 흘러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기꺼이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 빗물은 자기가 어디로 흐르건 상관하지 않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 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생기면 금세 없어진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다.
당신의 내부에 받는 상자를 크게 키워라. 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라. 명심하라.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불편한 상황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아마도 편안할 거거든요. 소위 안주하기 딱 좋을 겁니다. 안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속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편안한 그곳을 뚫고 나와서 불편한 일을 해야만 해요.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해볼수록 편안해지실 겁니다. 불편함에 편안해지세요. 그렇게 편안한 지대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돈의 진실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돈의 진실이에요. 아니 뭐 당연한 걸 돈의 진실이라고 하고 있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당연한데 왜 진짜 부의 척도가 순자산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의외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채 빼고 남은 돈이 그게 순자산이고 그 순자산이 진짜 자산이니까 라는 정도의 대답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을 계산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말고 순자산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순자산은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거든요. 일단 소득은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오죠. 근로소득과 수동적 소득이죠. 근로소득은 모두가 아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고요. 수동적 소득은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같이 여러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버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바탕으로 이제 소비도 하고 저축하고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축이랑 투자는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 간소화입니다. 간소화가 도대체 뭘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간소화는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의 성패를 가르는 복병이 될 수 있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되는 요소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소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 이건 저 역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간소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을 주는 건 뭐 당연하고요. 부자가 되고 난 이후 그 부를 계속 유지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부를 점점 늘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간소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퇴근 후나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아무 종이나 종이 한 장 꺼내 놓으시고요. 순자산이라는 제목을 크게 쓰세요. 그 다음에 0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순자산 액수로 끝나는 표를 하나 그리시고요. 오늘 현재 시점 순자산도 적어보십시오. 이거 적을 때 좀 짜증도 나고 지금 순자산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좀 적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고 막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해보세요. 정말 해보십시오. 제가 왜 해보시라고 하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90일 단위로, 그러니까 3달마다 한 번씩 여러분의 순자산을 적어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저자 하브에커가 강하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자산은 늘어난다. 이 원칙은 사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많아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분명해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부터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부터 나아져야 해요. 여러분의 상위 자아가 성공하는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식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인식의 수준을 높이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이 우주에 직선은 없거든요. 삶도 똑같죠. 곧게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굽이치는 강물처럼 보통은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이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겁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다르겠어요? 부자들도 필요한 것들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지대 바깥에 서서 가능성이라는 그 복도에서 끊임없이 문을 계속 열어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 그 업종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그 업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분야, 그 직종에 일단 들어가 보세요. 가게에서 청소하고 접시만 닦아도 밖에서 조사한 거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업종에 대해 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있을지, 그 문 안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디서 부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일단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 액수보다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9kg 빠지면 그때부터 운동이랑 식이요법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충분해지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충분해질 거라고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순자산을 불려나가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그곳에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그냥 확실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갖는다, 행동한다, 된다 라고 확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반대로 된다, 행동한다, 갖는다는 주문을 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돈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진다. 그렇게 성공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들 무심코 최고의 짝을 만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됐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최고라는 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를 말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살면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노벨상 수상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죠, 러셀 로버츠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보태서 오늘 진짜 멋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누구든 진짜 답이 없는 문제를 하나씩은 지니고 있더라고요. 로버츠 교수는 답이 있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를 정확히 나눠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답이 있는 문제는 가령 목표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 혹은 비빔밥 만들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주장을 검증할 수도 있고 또 같은 결과를 몇 번이든 재현할 수가 있죠. 반면에 답이 없는 문제들은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 누구랑 할지, 자녀를 가질지 말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삶에 얼마나 개입할 건지, 내 커리어 방향을 어디로 틀지, 인간관계,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성공의 문제까지 진짜 주관적이고 측정하기가 어렵죠. 매뉴얼도 없고 지도도 레시피도 설명서도 없고, 무엇보다 그걸 다시 재현해내기가 힘든 것은 명백하게 답이 없는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진짜 중차대한 문제들이거든요.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도 크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답이 없는 문제 때문에 철학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생각과 고민이란 걸 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입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이 내용이 이 답이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자는 세계의 과학자 찰스 다윈이 치열하게 했던 바로 그 고민을 다루는데요. 바로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해야 하나 라는 고민,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요. 삶에서 이미 이 과정을 지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답이 없는 문제들을 가늠해 보며, 그리고 지난 결정을 한 번쯤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838년 그 시절 찰스 다윈은 정말 완전히 이과형 인간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숫자형 인간에 더 가까웠죠. 과학자답게 자신이 결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적었다고 하니까요. 장단점,
그러니까 이걸 비용, 혜택 목록으로 만든 거예요. 찰스 다윈이 적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결혼의 장점, 함께 놀 상대로서 강아지보다는 나음, 여성과의 수다, 노년에 나를 돌봐줄 자녀가 생김, 아내 덕분에 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결혼의 단점, 지금 사는 런던을 떠나야 할 수 있음, 내 뜻대로 살 수 없음, 아내의 친척들을 즐겁게 해주느라 시간 낭비, 저녁에 독서 불가. 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생물 진화론의 거물인데 결혼이라는 소위 답이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굉장히 허접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뭐 당시에는 지금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과 교류도 워낙 적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논의 같은 것도 전혀 없던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다윈 입장에서는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게 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목록 작성법은요, 사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제안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써보고 중요도에 따라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걸 해보면 결국 내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침내 결심이 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런 측정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사실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한쪽에 가중치를 두면서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하다 보면 왠지 제대로 된 방향이 보일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 답이 없는 문제를 장단점, 그러니까 소위 비용과 혜택으로만 판단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열쇠를 잃어버려 놓고 그 열쇠를 가로등 아래서만 막 찾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로등 아래에서 손전등까지 막 동원해서 열심히 비추면서 열쇠를 찾으려고 하는 건 일견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열쇠가 가로등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캄캄한 곳 어딘가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신이 살아온 경험만 근거로 이 답이 없는 선택지에서 답을 막 유추하고 있는 건 여러분에게 열린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무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19세기를 살았던 찰스 다윈이 진짜로 알고 싶었던 건 결혼을 하면 내 남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독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거였겠죠. 그리고 장단점을 작성하는 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선택을 내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기 위함일 겁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경제학자들이 흔히 기대 효용이라고 부르는 걸 극대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 장단점 목록에는 한 인간을 향한 헌신, 사랑, 기쁨, 고통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거나 슬픔을 위로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의 저 메모에는요, 수다 말고는 아내라는 존재와 헌신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찰스 다윈을 약간 싫어하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100번 양보해서 다윈을 이해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와 삶을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뭐 천하의 찰스 다윈인들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결국 이 목록은 결혼 생활의 외적인 측면만 다룬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열쇠를 가로등 불빛 아래서만 계속 찾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19세기를 살았던 찰스 다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관찰했을 법한 내용에만 의지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반면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지의 세계라는 데 직접 뛰어들면 그 전까지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만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던 걸 발견합니다. 이건 뭐 새로운 세상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새로운 경험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직접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 결정이 본인이라는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바꿔 놓았고 이렇게 바뀐 자아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찰스 다윈의 가볍고도 가벼운 저 목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오하고 무겁죠. 그리고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고요. 네, 어느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한 끼 했다고 해도 사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행복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내면, 사연, 스토리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진짜 무엇이 됐든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큰맘 먹고 알려준다 해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입을 다뭅니다. 바로 이 알 수 없는 내면 세계 때문에 우리는 답이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지, 찰스 다윈처럼 껍데기밖에 없는 것들을 측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뛰어든 후에는 거의 모든 순간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일이 전개됩니다. 거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되는 게 어떤 거냐고 다윈이 내게 물어볼 만큼 잘 아는 사이였다면 나는 벽난로에 불이 다 식고 하늘이 다시 밝아오고 가로등이 다 꺼지고 해가 떠올라 도시의 안개를 말끔히 걷어낼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다윈에게 숨겨져 있던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한편 발견됐다고 상상해보라고 했을 것이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최대 명작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힘을 가진 희곡이며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열정, 유머, 익살, 실망, 용기, 두려움, 웃음, 그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쁨이 가득한 작품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극을 오늘 밤 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다윈에게 묻는다. 가시겠어요? 다윈이 되묻는다.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나는 말한다. 아, 어쩌죠?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은 도통 말이 없네요. 아니면 말해줄 수 없나 봅니다. 너무 강렬하다고 하더군요. 공연 때마다 결말이 전부 달라서 리뷰를 읽어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볼만할 텐데 그 자리에 함께 해보시겠어요?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할 빛을 가득 선사할 수도 있지만 가슴을 찢어놓거나 눈물을 쏟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운이 좋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도 내내 곁을 지켜줄 겁니다. 극적인 사건들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울고 웃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연극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감당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부모가 된다면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된다 한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저는 이 연극을 정말로 좋아하지만 그건 저의 경우이고 당신은 아닐 수도 있죠. 도움이 좀 되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답이 없는 문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네,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바로 가슴을 가득 채워줄 마지막 그 감정, 거기에 내가 뛰어들 건지 말 건지 말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잘 산 인생을 일컬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종종 행복 또는 만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단어로는 에우다이모니아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죠. 충만하고 풍요로운 잠재력을 꽃피움, 그러니까 성장이죠. 즉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것은 그게 재밌거나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이나 쾌락 이런 게 아니라 이로 인해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더 풍요로워지니까 결국 이건 한 개인의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저자의 아내가 스포츠 용품점에 간 적이 있다고 해요. 점원이 다가와서 아내의 등산 유형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물었습니다. 1유형은 산행 내내 편안한 코스예요. 크게 힘든 부분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하고 평온합니다. 2유형은 힘들어요. 급경사를 오르거나 심지어 두 발이 얼얼해질 만큼 차가운 물을 맨발로도 걸어야 하고요. 정상에 올랐을 땐 발바닥이 다 부르트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진짜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게요. 잊지 못할 경험은 항상 이 유형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답이 없는 문제는 바로 이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이 결정으로 인해 마치 인생에 엄청나게 짙은 그림자가 막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라는 사람 안에 최선 그리고 성장을 끌어내는 기회는 바로 이 유형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유형의 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헤쳐갈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로마에서 3주를 보낼 기회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로마를 구경할 기회가 평생에 진짜 이번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여러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여행을 통해 한 단계 성장도 하고 싶죠. 그런데 여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분 기대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로마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뭐가 특별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제대로 표현을 못 해줘요. 그냥 뭐 단순히 어디 가니까 좋았다, 나는 머무는 내내 비가 와서 좀 별로였다, 어디를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다, 그것도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음식점에 에어컨이 많이 없어서 진짜 더웠다, 다 이런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가이드를 해줄 사람도 가이드북도 없이 로마에 도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함께 여행할 사람을 찾는 것일 겁니다. 로마에 과연 뭐가 있는지 내가 발견해가는 과정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 말이죠. 콜로세움 앞에 가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당일치기로 방문한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고 나와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 기쁨을 배로 만들어줄 사람.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가이드도 그리고 훌륭한 가이드북도 여러분한테 누구와 함께 여행하라고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말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해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가치관과 원칙 같은 관점이 같은 사람, 죽이 잘 맞는 사람, 내가 존중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이만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환상의 커플이죠. 흔히들 무심코 최고의 짝을 만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됐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최고라는 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를 말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이 긴 여정을 공유할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결점을 존중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열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배우자를 찾는다는 건 정말 전형적인 우리 인생에서 답이 없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배우자를 찾는 건 그럭저럭 괜찮은 것에 타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타협이라는 건 조금 못한 선택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평생 긴 여정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데 뭐가 조금 못하고 뭐는 만족스럽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타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찰스 다윈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훗날 결국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자신의 아내를 일컬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하면 경이롭다. 아내는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무한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되어 주었다. 평생토록 아내는 현명한 조언자였고 발랄한 성격으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건강을 해치고 긴 세월을 비참하게 보냈을 것이다. 아내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결혼을 했죠. 다윈은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의 배우자를 찾은 게 아닙니다. 타협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과 함께 긴 여정을 공유할 사람과 함께 했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답이 없는 문제를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기 위해 결혼이라는 문제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답이 없는 이 문제들에서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비합리적이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누가 감히 여러분의 결정을 두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누가 이 답이 없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정확히 막 측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선택한 여러분만이 어떻게 누구와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심오한 무언가를 깨달아갈 뿐인 거죠. 수학자 피트 하인의 심리적인 팁 하나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냥 동전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동전 앞면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뒷면이 나오면 이걸 한다, 이렇게 단순히 동전의 결과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동전을 던지는 그 행위를 통해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일단 동전이 공중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 결과를 바라고 있는지 그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수학자 피터 하이는 말합니다. 당신의 충동적인 반응을 따라라. 네,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직관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 감동적일 따름입니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동전을 던지면 여러분 눈길이 가는 곳이 생기고 여러분이 입고 싶은 정체성,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삶을 잘 산다는 건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쾌락과 고통을 비교했더니 쾌락의 양이 더 많으니까 승,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겐 하루하루의 고통, 쾌락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면 이제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뀝니다. 이런 자아감은 일상적인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거든요. 이전 같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일들이 이제는 마법처럼 보이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이 됩니다. 네, 비단 부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답이 없는 문제들, 이 문제를 결단했을 때 찾아오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막 비용과 혜택만 줄줄이 읊는 건 애당초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선택들은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려주고 결과가 좋을 땐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삶의 일부고 그게 성장이니까요. 네, 성장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정의 기복, 쾌락, 고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스스로를 충만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나답게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삶의 결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말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생이 지속되는 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정체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상의 질감이 나날이 달라지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기를 자처하기도 하고요. 불안이 싫다면서 그 길로 뛰어들잖아요. 분명히 두려우면서 급경사를 기어 올라가는 이 유형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더 성장하길 원하니까, 더 나아지길 원하니까. 여러분 삶이, 경제적 여건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길 바라니까. 답도 없는 문제들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혹여나 지금도 이 답이 없는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뭔가를 열심히 막 측정하고 비교하고 견주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저울질이 제 아무리 우리 본성일지라도 에러는 발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식을 찾지 마세요. 공식은 단순하고 명쾌하죠. 그런데 삶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삶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끝나지 않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런데 분명한 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실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경험이라는 협소한 일상을 넘어서 더 의미 있고 심오한 즐거움들은 절대로 확실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로마에서 좋아하는 게 뭐고 실제로 가보니 뭘 좋아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알아가는 걸 더 좋아해 보십시오. 불확실하지만 그 대가로 삶에 놀랄만한 일이 생기는 걸 반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나는 거기에 간다는 것만 확실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세한 곳, 골목골목까지 다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사람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든 찰스 다윈을 마지막으로 소환해 볼게요. 실제로 다윈은 런던을 떠났어요. 결혼을 하면 런던을 떠나게 되는 게 단점이다 라고 말했던 그가 시골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내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달라고 보챘죠. 그는 그 삶을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찰스 다윈도 동전을 던졌습니다. 자신답게 해주는 그 삶의 결을 찾은 거죠. 그가 바라던
인생의 한 컷, 그 한 컷을 찾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정체성을 자신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정체성을 입고 싶으세요? 그게 무엇이든 좋아요. 답이 없는 문제, 답이 없는 여러분의 그 인생 속으로 딱 한 발 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신가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원하는 삶을 막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아침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매달 1,000만 원씩 수입을 올리겠다, 100억대 자산가가 되겠다,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확실한 목표, 그리고 이룬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혹시 목표와는 너무 다른 일상을 살고 있어서 자괴감이 든다거나,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나, 이런 의심 있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 돈과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돈과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스가와라 게이의 부의 철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에 있어서 돈은 정말 중요하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도 좋다. 돈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행복의 충분 조건은 못 되더라도 필요 조건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충분한 여가와 휴식을 즐기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가능성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갖게 된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누구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전에는 부자까지 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부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나의 진심을 애써 외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품격이 없어 보인다거나 막 교양이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 아니, 솔직해졌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거짓 없는 진심이다.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먼저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부자가 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그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쉼없이 흔들릴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 둘째, 투자 등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것. 셋째,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다달이 받는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자기 소유의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사업은 성공 가능성만큼이나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자학의 권위자로 불리는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이웃집 백만장자의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한다. 설문조사했던 백만장자 표본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직장인들의 소득의 1.5배가 넘었다. 실제 순재산은 평균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들보다 2배가 넘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회사를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면 그것도 사업을 하는 것일까? 작은 가게를 열어서 사장이 된다면 사업을 하는 것일까? 물론 이 모든 걸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사업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내 몸은 2개, 3개가 아니다. 나의 노동력은 무한하지 않다. 하루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아무리 열심히 몸을 막 갈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혼자서 10명 몫의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라는 사람은 리무진 운전기사였다. 그는 혁신적인 차량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고 단숨에 부자의 대열에 올라섰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B라는 사람은 뛰어난 솜씨와 세련된 감각으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매일 13시간씩 일하느라 지치기 일쑤였다. 그는 혼자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을 뽑았다. 자신은 고객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상담하고 실제 메이크업은 교육받은 직원들이 했다. 그렇게 10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일하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었고 이전과 비교해 7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앞선 2사례 모두 자신의 노동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운 것이다. 그렇다. 물론 사업 초기 시스템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양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T라는 사람은 인류 셰프로 손꼽힌다. 어린 시절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을 꺼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지만 지금은 본인 소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여러 외식업체를 컨설팅하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T를 만나 그가 가진 돈에 대한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객들이 음식을 먹고 내는 돈은 음식의 맛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음식은 다른 곳들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그만한 가치를 담고 있어요. 손님들 역시 비싼 가격에 불평하지 않아요. 결국 돈이라는 건 가치의 표현 수단인 거죠.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혹은 사업가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이나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런데 항상 낮은 가격, 헐값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저렴하고 좋은 값에 일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나중에는 그 가격이 자신의 가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임금 협상에 관한 린다 베콥의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는 비슷한 수준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임금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협상에 있다는 걸 밝혀냈다. 임금 협상을 할 때 남자의 경우 57%가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여자의 경우 단 7%만이 인상을 요구했다. 헤드헌터들에 따르면 기업은 절대 처음부터 적정한 보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협상에 응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93%의 여성과 43%의 남성들은 아무런 협상 없이 그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적정 가치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거절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신을 부자의 길목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협상에 임할 각오가 되었다면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의 한계를 함부로 정하지 마라. 어떤 직장인이 내년에 10억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 프로 스포츠 선수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업계 표준 임금이나 회사의 평균 급여라는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미래 몸값을 책정한다. 하지만 이런 편견에 얽매인 상태라면 절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처음부터 나의 최대치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보다 못한 결과만 나올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내놓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다만 이 일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일이란 자기 만족을 추구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상대가 기뻐하거나 평가를 해줌으로써 그 가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돈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돈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이 말은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신뢰가 될 수 있다. 그렇다. 일을 하고 제 값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 내가 제공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솔직함이 정말 중요하다.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직장이나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이 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한계, 그 한계치를 막 뛰어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그때부터 무수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수입원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일 것이고 자영업자라면 매출액이 그달의 수입이 된다. 업무 때문에 처음 만난 S라는 사람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기획자였다. 가벼운 옷차림에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검소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그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된 건 그와 친해지고 나서 집에 놀러가게 되었을 때였다. 그의 집은 상상 이상으로 정말 근사한 단독주택이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나올 법한 평범한 직장인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역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월급만으로는 이런 집에 살지 못한다며 항상 두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내가 만난 많은 부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S처럼 3개의 월급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말은 3개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월급 통장이란 돈이 솟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셈은 역시 가장 일반적인 수입원인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후에도 S가 그랬던 것처럼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셈은 무엇일까? 바로 부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다. 여기서 부업이란 본업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이 본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엔 시시한 금액밖에 벌어들일 수 없겠지만 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웹에서 소설을 연재하는 Y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 그는 낮 동안 물류회사의 관리자로 일했지만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작가로 변신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꾸준함을 무기로 어느덧 연재 사이트에서 랭킹 중위권에 올랐고 결국 출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부업은 간혹 본업의 수익을 앞지르기도 한다. 또한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을 병행한다면 경제적인 안전망까지 생기는 셈이다. 본업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저축이나 투자, 비상금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돈이 솟는 셈은 단발성 사업이다.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다. 그냥 간헐적인 돈벌이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수익을 발견하는 방법인데 정기적이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많은 부자들이 굉장한 재미를 느끼는 활동이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제이라는 사람은 클래식 음악, 현대미술, 발레와 같이 예술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제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이게 돈이 되나? 라고 생각되는 일에 도전을 막 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가 젊은 미술가들의 공동 작업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술가들이 쓰다 버린 페인트도 찢어진 캔버스와 같은 잡동사니들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 잡동사니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창작의 흔적이라는 태그와 함께 올렸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고객인 한 자산가가 독특한 컨셉의 카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고 곧바로 자신의 SNS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들을 사서 소품으로 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자산가는 잠시 고민하더니 흔쾌히 수락했다. 이렇게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말 그대로 소소한 사업을 벌였다. 돈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을 돈으로 만들어낼 방법을 찾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찾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까지 갖췄다. 그는 이미 부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저축액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부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언가 다른 훨씬 뛰어난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실제로 새롭게 떠오르는 부자들의 경우 단순히 돈에만 집착하고 모으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거나 해외로 여행을 가서 다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과 적극적인 행동력을 키워왔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이다. 저축할 돈이 있다면 그중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 자신만의 특별함, 자신만의 내면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게 된다. 하지만 돈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빌려오면 된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에 있어서도 천재적이었지만 동시에 돈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천재적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돈이 없으면 빌려오면 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 무대출 경영이야말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큰 착각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업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경영 능력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대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은 매년 은인에게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창업 당시에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한다. 손정희 회장이 감사를 전하는 은인은 6, 7명 정도인데 그들 대부분은 창업 당시 대출의 전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 자금을 융통해준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중 잘 알려진 인물은 샤프의 전 부사장인 사사키 다다시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손정희 회장이 음성지원 자동 번역기를 개발해 샤프에 가져갔을 때 사사키가 그 번역기를 1억엔 한화 약 10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사들였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때를 기점으로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손정희 회장은 유통업으로 나서기 위해 은행의 융자를 받기 위해 애를 썼지만 번번이 무명의 벤처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거절당한다. 이때 손정희 회장은 은행에서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사사키 부사장의 이름을 꺼냈다. 은행은 곧바로 사사키 부사장에게 연락했다. 일반적이라면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댔다며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손정희 회장을 잘 봐달라고 그렇게 은행에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손정희 회장은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대출이 있었기에 소프트뱅크는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즉 내가 만났던 부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보기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얼굴을 봤을 때 부자인 것 같다 혹은
가난한 것 같다고 인식하는 얼굴이 따로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연구팀은 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얼굴 모양이며 상대방을 부자 또는 가난한 자로 판단하는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부유하다는 느낌을 받는 대표적인 얼굴로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꼽았다. 연구팀은 베이조스의 경우 따뜻한 피부색을 띠고 있고 저커버그는 좁은 얼굴형을 갖고 있다며 부자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좁고 입이 위로 올라가 있어 웃는 모양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가난해 보이는 얼굴은 눈썹 위치가 비교적 낮고 턱이 짧으며 약간 처진 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보기 좋은 얼굴이란 단순하게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표정과 분위기, 태도에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보기 좋게 담겨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겉모습이라는 것은 얼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장이나 몸 동작, 태도, 목소리도 포함된다. 거기에 더해 그런 모습들에서 느껴지는 교양이나 매너도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얼굴은 상상 이상으로 정직하게 그 사람을 나타낸다. 보기 좋은 얼굴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녹아져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멋진 얼굴로 변해간다. 흔히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 드러나며 본심은 태도에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살아온 이력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표정과 주름살 하나하나에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대로 만들어지는 게 얼굴이다. 그래서 링컨은 40살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40대 이후 자신의 얼굴은 오롯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다. 젊어서는 이목구비의 생김새가 얼굴을 만들지만 40살이 지나면 그 사람의 교양과 인생 경험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신의 지금 얼굴은 당신 삶의 이력서이며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와 같은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어떠한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